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한국 의장대의 공연이 시작되기 전 관객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최전열에 앉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조용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천히 무대가 밝아지는 가운데 붉고 푸른 태극기를 든 기수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한 중심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머리를 감싸준 채 미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는 걸까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렌킴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글로벌 기업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동양인이지만 영혼은 완벽한 미국인인 셈이죠. 하지만 어릴 적 느꼈던 그 모순된 감정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외모로 규정되는 정체성의 혼란. 그것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진짜 나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에요. 최근 회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시아계 직원들 중에서도 유독 한국인 동료들만 예외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분명한 패턴으로 드러났죠. 회의에서 그들의 의견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고 승진 속도도 다른 아시아계 직원들보다 빨랐습니다. 특히 윤재현 이사는 입사 3년 만에 최연소 임원이 되었어요. 동남아시아계 동료 리나가 회의 중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한국인 직원 민수가 말했을 때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 의문은 깊어졌어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걸까요? 특히 저는 한국계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다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요. 이런 미묘한 차별은 마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듯했어요. 미국인인데 미국인이 아닌 것처럼, 한국계인데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윤재영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미팅 직전이었지만 제가 던진 질문에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단 5분간의 대화였지만 그의 태도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자신감과 동시에 겸손함이었죠. 다음 주에 트리니티 대학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윤재영과 함께 일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요. 이 우연이 어쩌면 제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국인들은 그토록 다른 대우를 받는 걸까요? 그들의 태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화면을 가득 메웠지만 제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의문은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트리니티 대학에서의 미팅이 기다려졌어요. 그곳에서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트리니티 대학에 도착한 날, 캠퍼스는 가을의 정취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팀은 인류학과 클락 교수와의 인터뷰를 위해 강의실로 향했어요. 교수는 미래 사회와 민족성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분이었죠. 카메라가 세팅되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래 글로벌 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민족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클락 교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입니다.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미국이나 중국을 예상했을 텐데 한국이라는 단어는 마치 폭탄처럼 터졌죠.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민족입니다. 무력이 거의 없었음에도 수백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켜냈죠. 특히 한국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은 인류학적으로 경이로운 사례입니다. 클락 교수의 설명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생존자들의 기록과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폐허가 된 도시,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돕는 모습들. 그 장면들을 보며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집단지성을 발휘합니다.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순간마다 그들은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교수의 말에 윤재현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움이 깃들어 있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민족적 특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였던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교수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예요. 그들의 집단 응집력과 회복 탄력성은 미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테니까요.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두렵다는 표현이 왜 이렇게 인상적으로 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단순한 의문을 넘어 깊은 탐구로 변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윤재현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재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부담스럽다니요? 그런 칭찬 뒤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니까요. 우리 부모 세대가 겪은 고통이 오늘날 우리의 강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끔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닌 역사와 함께 호흡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전쟁 다큐멘터리를 찾아 밤늦게까지 시청했습니다. 내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역사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죠. 호텔 로비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느 나라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윤재현이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였다면 국민들이 즉각 거리로 나왔을 겁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한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고 확신할까?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온 후 저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사무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클락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 회사 내 한국인 직원들의 예외적 대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리나와 마주쳤습니다. 동남아시아계인 리나는 5년 전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였어요. 그녀와 음식을 고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나, 혹시 회사에서 아시아계 직원들 사이의 대우 차이를 느낀 적 있어? 리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있지. 특히 한국인 직원들은 뭔가 다르게 취급받는 것 같아. 단순히 실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녀의 말에 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어서 중국계 동료 웨이와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거만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들은 항상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날 오후 팀 미팅에서 예산 삭감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언성을 높였지만 한국인 직원 3명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상사와의 불필요한 마찰도 피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라며 시작한 민수의 제안은 결국 모두의 동의를 얻었어요. 어떻게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할 수 있는 걸까요? 미팅이 끝나고 윤재현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습니다.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이렇게 침착한가요? 위기 상황에서도요. 윤재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침착하다기보다는 익숙하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위기를 많이 겪어왔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익숙함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위기는 낯선 상황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의 일부였던 걸까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한국인 직원들은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테이블에 다른 국적의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클락 교수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들의 집단 응집력. 이것은 단순한 민족 특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던 건 아닐까요? 제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후 한국인 동료들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투, 행동 방식, 의사결정 과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점차 작은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들은 항상 회의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할까? 왜 그들은 어려운 업무를 자원해서 맡을까? 왜 그들은 서로를 돕는 일에 망설임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연히 들은 민수와 다른 한국인 동료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 우리가 망치면 회사 전체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어. 그래.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지. 동양인 직원들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성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나아가
아시아계 직원 전체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커져 퇴근 후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구조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독립운동과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야기.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야기. 그리고 IMF 위기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이야기까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접하면서 그동안 제가 관찰했던 한국인들의 행동 패턴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강한 자기 주장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억압받았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는 자신들도 한때 약자였기에 가능한 공감이었고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찾던 중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빠, 혹시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긴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모든 것을 이루셨단다. 그 후 미국으로 이민 오셨지. 하지만 끝까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잃지 않으셨어. 항상 말씀하셨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부정했던 제 정체성의 일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회사에서 윤재영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각나 물었어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나요? 윤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배웠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건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사고방식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 양식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생존 전략이 결합된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도 무의식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철저한 논리와 경험에 기반한 집단적 지혜였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한국 방문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책과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그 땅을 밟고 그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탐구가 되었음을 느꼈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던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결정을 확고하게 만든 건 클락 교수가 소개해준 한국전쟁 생존자의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노인의 담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 이 모든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현장을.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항이었습니다. 출국장을 나서자 친절한 안내원이 영어로 저를 맞이했죠.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산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예요. 택시 기사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이런 지형이 한국인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했던 역사.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밤늦게 근처 편의점에 나갔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이런 일상적인 모습에서도 한국 사회의 특성이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를 고르는데 점원이 상세한 영어로 제품을 설명해줬어요. 놀라워하는 제 모습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심한 듯 친절한 태도, 필요할 때 나타나 돕고 다시 물러나는 배려. 이것이 클락 교수가 말한 문화의 성숙도였을까요? 다음 날 서울 시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까지 곳곳에서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경복궁 옆 현대적인 건물들이 고궁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높이를 제한한 도시 계획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들렀을 때 한 노인 자원봉사자를 만났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전시품을 설명해 주셨는데
흑백 사진 섹션에서 갑자기 말을 멈추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의 모습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였죠. 1950년대 서울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 앞에서 노인의 눈에 담긴 감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닌 살아있는 기억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폐허에서 지금의 서울로 변할 수 있었나요? 제 질문에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함께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게감 있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노인과 헤어지며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그의 미소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것은 내가 한국계라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나눈 진심 어린 교류였습니다. 저녁에는 종로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아침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목적이 있었고 행동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한국인의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을 때 진정한 한국의 일상을 만날 수 있었어요. 좁은 골목마다 빼곡히 들어선 가게들,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 그 사이로 흐르는 질서정연한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상인이 제게 과일을 권하며 맛을 보여주었죠. 거절했음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만원 전철 안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밀치지 않고 배려했어요. 노약 좌석은 철저히 지켜졌고 젊은이들은 기꺼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외국인인 제게도 누군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죠. 이런 무언의 질서가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한국의 진짜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법률이나 규칙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만든 질서.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점심으로 들른 백반집에서는 또 다른 문화적 깨달음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개의 작은 반찬들. 그것은 한국 식문화가 보여주는 균형의 철학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주인공이 아닌 여러 맛이 어우러진 조화로움이 그들의 식탁에 담겨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여성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IMF 시절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나라를 위해 기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당시 모든 국민이 금을 모았어요. 그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시작한 일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개인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는 마음. 그것은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이런 정신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로 나와 걸으며 한국인들의 언어에도 주목했어요. 특히 존댓말 문화가 흥미로웠습니다.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말투, 그 속에 담긴 존중의 의미를 느꼈어요. 언어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과 질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도시 불빛 속에서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일상에 스며든 작은 배려와 질서, 공동의 목표를 향한 끈질긴 의지가 이 도시를 빛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인들의 행동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단순히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면밀히 관찰할수록 그 행동의 본질은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명동의 복잡한 거리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바쁜 출근길에도 불구하고 한 젊은이가 멈춰 서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친절함이었죠.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역사박물관에서 만난 학예사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 무력보다는 지혜와 인내로 버텨온 역사가 오늘날 한국인의 정신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라는 개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어요. 학예사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배려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이었던 거예요. 천안함 사건 추모관을 방문했을 때 한국인들의 애국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모객들의 진지한 표정과 깊은 묵념 속에서 국가적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국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인사동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재현은 뉴욕에서와는 조금 달랐어요.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서 노인이 음료를 쏟는 사고가 있었어요. 재현은 즉시 일어나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그것은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제 질문에 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면화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들의 자기 중심 감정은 개인의 성공이나 이익이 아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치관. 그것이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한 실력이나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집단 지성과 회복력,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열흘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기념품이 아닌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 아침 회의에서 흥미로운 상황을 경험했어요. 중국계 동료 웨이가 프레젠테이션 중 상사에게 무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분노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상사의 질문 속에 담긴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방어적 태도였습니다. 점심시간, 한국인 동료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을 엎질렀을 때 민수가 아무 말 없이 냅킨을 건네는 작은 배려가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을 행동이 이제는 깊은 문화적 맥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여행은 어땠어요? 민수의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야 제 뿌리의 일부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민수의 눈빛에서 이해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문화적 연대감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윤재영과 새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를 대하는 제 태도가 자연스럽게 변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존중은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되었어요. 우리는 업무적 대화를 나눈 후 잠시 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재현의 질문에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사람들이요. 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의 균형이 놀라웠어요. 대화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문득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이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전과는 다른 설렘,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의심에서 시작된 질문이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변화한 과정. 이제 저는 제 안의 한국인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지혜가 담긴 유산이었으니까요.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그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그 가치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북한산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요.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투덜거립니다. 한국 산은 왜 이렇게 복잡해서 이상한 나이 많은 사람들만 많고 이게 한국의 명산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발을 삐끗해서 넘어지게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른 채 합니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을 심하게 이야기한 걸 모두가 알아들어서인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독일인 여성 테일리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직장인 테일리입니다. 독일에서 고대 중국의 이야기와 쿵푸 팬더의 애니메이션에 매료된 어린 시절. 저는 항상 동양의 신비로운 매력을 갈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러한 동경은 수년에 걸쳐 키워졌고 그중 가장 대국인 중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을 거닐고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고 10년의 역사가 깃든 문화에 흠뻑 빠져드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을 하면서부터 저희 사고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으니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문화적 충격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언어 장벽은 넘을 수 없는 요새 같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입국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매우 철저하게 하더군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직업까지 물어보는 건 당연한 절차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남자친구까지 있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의사소통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입국 심사를 마치고 베이징 시내로 가려고 하는데 표지판들이 너무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무표정한 눈빛이나 무시하는 제스처가 돌아왔습니다. 붐비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방인처럼 고립되고 주변 사회와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외로움이었죠. 영화에서 보던 선명한 색채와 활기찬 거리는 현실의 회색 빛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오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고대의 땅을 괴롭히는 환경 문제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고국의 맑고 탁 트인 하늘을 그리워했습니다. 중국의 풍부한 문화의 매력과 신비로움은 도시에 짙게 드리워진 스모그에 저는 곧 냉혹한 차별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숙소를 찾으려는 시도에서 여러 호텔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모호했지만 외국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거부감은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동양 문화권에서 느꼈던 따뜻한 환대와 너무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평등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인터넷은 이곳에서는 새 장에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고 전 세계와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향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디지털 자유는 중국에서는 먼 꿈이었습니다. 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연결감이 그리웠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가지 사건은 한 현지인 남성과의 불안한 만남입니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말에는 조롱과 경멸의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우 불편한 방식으로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프라는 현대적이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사회적 문제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북적거리는 지하철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은 중국의 암울한 삶의 현실을 감추는 외관이었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치지만 불평등과 고난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행 책자나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중국의 빈곤과 절망을 목격했습니다. 고대 사원의 매력과 만리장성의 웅장함은 제가 느낀 만연한 소외감으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등 매일 새로운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간단한 일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고 저는 지치고 낙담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중국 여행을 했는데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수록 문화적 장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뚫을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벅찼습니다. 중국의 역사적인 중심지인 베이징에서 저는 고대 건축물의 웅장함과 현재의 극명한 현대성 사이의 단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건축의 경이로움인 자금성은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차갑고 비인격적인 고층 빌딩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병치는 기대와 현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중국에서의 제 경험을 상징했습니다. 현지인들과 더 많이 교류할수록 문화적 격차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종종 혼란이나 무관심에 부딪혔습니다. 언어 장벽은 끊임없는 장애물이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대화나 친근한 미소, 따뜻한 손길이라도 간절히 바랐지만 이런 만남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영어를 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 모른다고 쳐도 젊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알면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요. 상하이의 혼잡한 거리는 또 다른 도전 과제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압도적인 느낌의 도시의 활기가 가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신나게 느껴졌지만 곧 소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렇게 외로웠던 적은 없었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삶은 제가 원했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여지를 주지 않았죠. 중국에서의 숙박 경험은 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호텔과 호스텔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나마 저를 받아준 곳도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청결도가 떨어지는 수준 이하의 숙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낡은 호스텔에 머물던 중 부적절한 말과 몸짓을 하는 현지 남성과 불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안전하지 않고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중국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음식도 다양하고 맛있긴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사를 주문하는 것은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입맛에 맞지 않거나 너무 맵거나 이국적인 음식이 나오는 등 제 입맛과는 거리가 먼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죠. 요리에 대한 모험을 즐기는 것은 좋았지만
식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전반적인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제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탐험을 기대했던 중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는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부터 이방인이라는 느낌까지 여행은 제가 기대했던 풍요로운 문화적 몰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저를 매료시키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했던 중국을 뒤로하고 짐을 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또 다른 실망의 연속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모험과 연결고리를 제공할까요?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자 조심스럽게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여행에 대한 실망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여행과 문화 탐험에 대한 제 믿음을 회복시켜 줄 완전히 다른 경험을 선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극명한 대조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길을 찾는 것이 매우 쉬웠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소외감이 환영과 포용의 느낌으로 바뀌면서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도 재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처럼 사람을 볼 필요도 없었고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현지인들과의 첫 만남은 여행 내내 분위기를 좌우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저는 심카드를 사려고 화폐를 더듬더듬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어려움을 눈치챈 점원은 거래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로 가는 다양한 교통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도와주려는 그의 노력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활기찬 에너지와 첨단 기술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였고 고궁이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리워했던 도시 곳곳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치 시식을 권하는 시장 아줌마부터 영어 연습에 열중하는 어린 학생들까지 모든 만남이 친절과 환대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따뜻함은 외국인 커뮤니티에도 이어져 동료 여행자들과 팁과 이야기를 나누며 글로벌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와이파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 가족 및 친구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제한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자유로움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여행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고 사진을 공유하고 방문할 장소를 검색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서울을 탐험하면서 저는 기술이 완벽하게 통합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지하철의 디지털 스크린부터 모바일 결제의 편리함까지 기술은 서울에서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술이 종종 제한적이고 통제적으로 느껴졌던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음식 경험도 즐거웠습니다. 장벽으로 음식 주문이 어려웠던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많은 식당에 영어 메뉴판이나 그림이 있어 음식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떡볶이의 얼큰한 매운맛부터 비빔밥의 포근한 온기까지 한국 음식의 풍미를 만끽했습니다. 외식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번화한 홍대 인근에 위치한 숙소에 자리를 잡으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속감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문화적 충격과 도전은 한국에서의 경이로움과 설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가 제공하는 것들을 더 많이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모험은 한국의 장엄한 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국 풍경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공동체, 정신의 깊이를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활기차게 어우러진 분주한 도시 서울은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다른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역사와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계속 놀랐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고궁은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듯 웅장하게 서 있었고 주변 도시는 현대 생활의 맥박으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예의는 모든 상호작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물어볼 때나 새로운 음식을 맛볼 때나 친절과 인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종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중국에서의 생활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방문객으로서 환영받고 소중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인프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과 안내 방송 덕분에 혼란 없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동이 쉬워진 덕분에 전통 공예품과 찻집으로 유명한 인사동과 세계 각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이태원 같은 동네를 방문하며 서울을 더 깊이 있게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음식은 여행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호떡을 파는 길거리 포장마차부터 고급 한식을 제공하는 고급 레스토랑까지 그 종류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음식들을 열심히 먹어보면서 맛의 향연이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에서의 요리 경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쇼핑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명동의 트렌디한 부티크부터 강남의 명품 매장까지 서울의 패션은 역동적이고 다양했습니다. 또한 광채 피부를 약속하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스킨케어의 매력도 발견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거대한 시장 규모 때문에 쇼핑이 부담스러웠던 중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보존된 한옥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마당과 우아한 곡선의 지붕이 어우러진 마을의 고즈넉함은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난 편안한 휴식처였습니다. 이런 순간을 통해 저는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를 수용하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을 계속 탐험하면서 중국에 있을 때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인프라와 편의성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공동체 의식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데 진정으로 관심이 있어 보였고 자신의 문화와 유산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험은 북한산 등반을 결심하면서 짜릿한 절정에 달했습니다. 등산 초보자였지만 내국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북한산 정상 정복의 매력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등반이 제 체력의 한계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루는 설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과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김밥을 준비하면서 저는 산에 오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경치도 좋고 경사도 완만하여 산행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무성한 녹지 새들의 지저귀임 신선하고 맑은 공기 등 주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도시 생활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갈수록 길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좁아졌습니다. 저는 결단력과 아드레날린이 뒤섞인 힘으로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느슨한 바위에 발이 미끄러졌고 거친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하늘과 땅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아찔하게 멈췄습니다. 멍한 상태로 고통스럽게 누워있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에 혼자 남겨진 저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모험이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느꼈던 연결성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고립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곳에 누워 제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아저씨라고 부르게 된 한국인 등산객들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산 등산로에 익숙한 정기적인 등산 모임의 일원이었습니다. 제가 조난당한 것을 본 아저씨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서툰 영어와 손짓을 섞어 발목에 임시로 부목을 대고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고된 하산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친절한 낯선 사람들의 어깨에 기대어 돌아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고통과 피로와의 싸움이었지만 아저씨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가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산길은 웃음과 이야기 그리고 놀라운 동료애로 가득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했습니다. 동료들은 간식과 물을 나눠주며 제가 수분을 보충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독일에서나 중국에 있을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타심과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느낀 안도감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덕담과 농담이 섞인 아저씨들의 작별 인사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의료센터에 앉아 발목을 간호하면서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도전으로 시작된 등반은 인간애와 친절에 대한 교훈으로 바뀌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이었던 아저씨들은 제 구세주의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저에게 공동체 정신, 친절함, 회복, 탄력성 등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산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육체적 여정을 넘어 정서적, 문화적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힘, 친절의 힘, 한국인의 영혼의 아름다움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험, 특히 북한산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건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회복하면서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두 나라의 풍경과 도시뿐 아니라 사람들과 문화가 극명하게 대비되었고, 그보다 더 심오한 것은 두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였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혼란과 문화적 장벽 속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통의 부재, 언어의 어려움, 차별의 순간은 저를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깊이를 지닌 중국은 안타깝게도 저에게 대조와 도전의 땅으로 다가왔고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팔 벌려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 기꺼이 도와주려는 태도, 포용력 있는 태도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북한산 사고는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를 도와주러 온 아저씨들의 모습은 개인주의보다 집단의 안녕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중국과 독일에서 경험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고요한 청계천과 번화한 동대문 시장 등 서울을 더 많이 탐험하면서 저는 수많은 친절과 예의의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전통에 대한 존중과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포용이 균형을 이루는 한국의 정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효율성에 감탄했던 한국의 기술 발전은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격차를 해소하며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통로였습니다. 이는 기술이 종종 비인격적이고 제한적으로 느껴졌던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제 미식 모험도 한국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막걸리와 파전을 나눠 먹는 것부터 현지인의 집에 초대받아 한국 전통 저녁 식사를 하는 것까지 매 끼니마다 한국 문화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도전의 연속이었다면 한국은 환희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여정을 기억에 남게 만든 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과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공동체의 가치, 친절의 아름다움, 회복, 탄력성의 힘을 배웠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전해준 이러한 교훈은 집에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라 뿌리 깊고 활기차게 진보하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환멸을 한국은 치유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문화적 이해의 힘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나라를 여행한 것은 단순한 여행 경험을 넘어 공감과 회복력, 그리고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무언의 유대에 대한 인생 교훈을 얻었습니다. 추억과 교훈 그리고 따뜻함을 선사해준 대한민국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과 세계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도쿄 한 영국인 여성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친구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라고. 너 일본에 있는 게 힘들잖아. 한국으로 와. 한국 정말 좋다니까. 한국에 갈 바에는 LA로 돌아갈 거야. 그런 듯도 보도 못한 나라의 외가. 오늘의 사연은 일본에 사는 영국인 에밀리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인 에밀리입니다. 도쿄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가슴은 설렘으로 뛰었습니다. 어릴 적 꿈에 그리던 땅이 바로 여기였어요. 네온사인, 번화한 거리, 최첨단 기술의 가능성 등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전통 문화와 현대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일본을 항상 동경해 왔습니다. 마치 사무라이와 로봇이 만나는 미래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았죠. 일본 기술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제 꿈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첨단 기술의 천국에서 번창하며 세상을 바꿀 혁신에 기여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몇 주가 몇 달이 지나면서 도쿄의 반짝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생활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생활비였습니다. 도쿄는 물가가 매우 비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넉넉해 보였던 제 월급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달에 한국 돈으로는 180만 원 정도가 제 월급이었어요. 제가 구할 수 있는 아파트는 작고 비좁아서 맨체스터에 있던 넓고 안락한 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 막차를 타지 못해서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신주쿠에서 이케부쿠로까지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뒤로는 저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금으로 계산만 된다는 거였는데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직장 문화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야근이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정규 근무 시간을 훌쩍 넘겨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정시에 퇴근하지 않으면 헌신성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였죠. 집에서 누렸던 일과 삶의 균형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저는 종종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미묘한 차별에 직면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종종 간과되었고 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만원 열차 끊임없는 서두름 개인 공간 부족 등 사소한 일들이 더해졌습니다. 맨체스터에서 익숙했던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한때 꿈꿔왔던 활기찬 도시는 이제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힘들어하던 시기에 영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 나타샤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타샤는 한국으로 이주해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국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아시아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한국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했어요. 도쿄를 떠나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책의 한 장을 덮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저는 거대한 도시 빛과 삶이 모자이크처럼 뒤섞인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숨막히는 삶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놓아야 하는 꿈에 대한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시간은 짧았지만 사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또 다른 버전이었다면 똑같은 어려움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마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제 친구 나타샤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낯선 땅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나타샤는 택시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도쿄에서 택시를 탄 이후로는 이용한 적이 없었는데 저는 나타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택시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나가서 택시를 잡는 게 아닌 거예요. 핸드폰 어플로 택시를 부르는데 예상 시간 예상 금액까지 나오더라고요. 금액은 꽤 먼 거리였는데 3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이라면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15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한국은 너무 저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시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괜히 한국이 강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바로 대조적인 풍경에 놀랐습니다. 도로는 넓고 도시는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나타샤는 한국 생활에 대해 신나게 수다를 떨었고 그녀의 말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첨단 기술에 놀랐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시간도 잘 지키며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서울 자전거 공유 시스템은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도쿄의 거리와는 거리가 먼 최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정숙했습니다. 예의와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식 역시 놀라웠습니다. 항상 한식을 즐겨 먹었지만 한식의 본고장에서 경험한 한식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맛은 더 풍부하고 종류는 놀라웠으며 매 끼니가 미식의 모험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맛있는 음식은 육회였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육회를 맛본 뒤로는 매달 한 번은 광장시장에 가서 육회에 소주 한 잔을 먹는 게 저희 낙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지나자 서울이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타샤는 저에게 동료들을 소개해줬고 저는 한국의 직장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더 자유롭고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존중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진정으로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을 본 것은 현지 기술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혁신과 창의성은 제가 일본에서 보았던 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여행할수록 저는 서울과 서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활기찬 거리 생활, 고즈넉한 공원, 풍부한 문화유산 등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저는 남산 등반, 유서 깊은 경복궁 탐방, 한국어 수업 등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첫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맨체스터로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저와 맞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생활과 일의 방식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도약을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서울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와 혁신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보내면서 설렘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곳, 저를 재발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었죠. 익숙한 곳과의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에 대한 포옹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도시는 다채로운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곳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과 모험이 이어졌습니다. 번화한 거리, 고즈넉한 사찰, 네온사인이 빛나는 밤 등 서울은 대조의 도시였고 저는 그곳에 매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숙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비좁은 아파트가 상자처럼 느껴졌던 도쿄와 달리 서울의 숙소는 놀라울 정도로 넓고 저렴했습니다. 저는 트렌디한 상점과 활기찬 밤 문화로 유명한 활기찬 지역인 신촌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도쿄의 비좁은 숙소와는 또 다른 세계였고 저는 새 집의 넓은 공간과 편안함을 만끽했습니다. 서울을 탐험하는 것은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도시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유서 깊은 경복궁부터 스카이라인을 가득 채운 세련된 고층 빌딩까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림 같은 공원과 산책로가 있는 한강은 저에게 휴식과 사색의 공간이자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음식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매콤한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부터 훌륭한 한식 바비큐를 제공하는 고급 레스토랑까지 매 끼니가 즐거웠습니다. 김치의 즐거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 한 그릇의 편안함, 순두부찌개 같은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짜릿함을 발견했습니다. 맛은 대담했고 재료는 신선했으며 경험은 언제나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인사동의 구불구불한 거리에서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한 할머니 한 분이 길을 안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친절은 흔한 일이었고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려웠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현지인들과 함께 연습하고 천천히 의사소통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길을 물어볼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성공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마다 현지에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구직은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한국 취업시장은 역동적이었고 번성하는 기술 분야는 흥미진진하면서도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고 인맥을 쌓으며 다양한 포지션에 지원했습니다. 반응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 장애물이었던 일본과 달리 이곳에서는 오히려 자산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점을 높이 평가해 주었죠. 마침내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문화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혁신과 협업을 강조하고 제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인정해 주었죠. 업무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오랜만에 직업적으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도시의 풍부한 문화를 탐험했습니다. 북적이는 명동시장, 예술이 넘치는 홍대거리, 고즈넉한 아름다움의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선율과 역사가 어우러진 매혹적인 한국 전통 음악 공연에도 참석했습니다. 서울은 축제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천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밝히는 활기찬 서울 등축제를 경험했습니다. 색채, 음악, 춤 등 모든 것이 매혹적인 삶과 문화의 축제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서울은 더 이상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처음 느꼈던 불안감은 사라졌습니다. 서울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했고
저는 진심으로 서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터전 그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제 영혼과 공명하는 도시, 도전과 성취감을 주는 직업, 저를 받아들이고 지지해주는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변화였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줬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은 이미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활기찬 도시에서의 여정, 성장과 발견, 기쁨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활기찬 한국 기술 스타트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새로운 우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에너지와 아이디어 그리고 전염성 있는 할 수 있다는 정신이 넘쳐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정을 가진 팀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스타트업 환경은 도쿄에서 일했던 이전 직장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이 단순히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제 동료들은 저마다 독특한 관점과 기술을 가진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팀의 일원이 된 것은 정말 짜릿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프로젝트는 종종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저는 최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속도는 빨랐고 업무는 까다로웠지만 제게는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목적 의식이 있었고 중요한 일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중 하나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시간 근무와 과로 문화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개인 시간을 건강하게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창의성과 생산성을 위해서는 휴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도 있었죠. 이러한 균형 덕분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지지해 주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 공유해주는 멘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멘토들은 비즈니스 에티켓을 이해하는 것부터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히는 것까지 한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미묘한 차이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도했던 프로젝트가 기억납니다. 책임감이 막중하고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의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능력을 검증받은 순간이자 새로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았다는 신호였죠. 우리 스타트업은 직급 체계가 평평해서 신선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제안자의 연공 서열이 아니라 그 자체의 가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문화는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키워주었습니다. 저는 주도권을 갖고 실험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만 하고 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활기찬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킹 여행부터 노래방의 밤까지 팀 단위의 정기적인 외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출은 동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동료 이상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는 강력한 팀 정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업무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회사의 비전에 점점 더 투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공동의 꿈의 일부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매우 컸습니다. 이 새로운 일의 세계에서 저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것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도전과 지원 가치를 인정받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일이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장과 발견의 여정이 되는 곳이었죠. 서울 생활에 정착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을 한 것은 한국 전통 음악 콘서트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가야금과 같은 전통 악기의 교향곡과 판소리에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통해 이야기를 엮어내는 매혹적인 선율이었죠.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공연이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한복 차림과 전통 놀이가 어우러진 설날의 활기찬 분위기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저는 다양한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었는데 각 음식마다 한국 땅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자기 수업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한국 도자기의 정교한 예술을 배웠습니다. 청자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분청사기의 소박한 매력은 한국의 풍부한 예술적 유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제가 만든 작품 하나하나가 이 고대 예술 양식과 개인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문학도 저를 사로잡은 또 다른 분야였습니다. 한강 신경숙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한국의 역사와 현대 사회를 생생하게 그려낸 글들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고, 한국의 아픔과 기쁨 회복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은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부터 불국사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까지 각 유적지마다 한국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방문은 단순히 랜드마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한 나라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비무장지대 방문이었습니다. 국경에 서서 북한 땅을 바라보니 이 땅의 분단된 역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현대의 한국을 형성한 복잡성과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사교계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내국인을 포함하여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정은 일상적인 한국 생활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가정집에 초대받아 전통 음식을 먹기도 하고,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한국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지원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제가 사는 도시가 아니라 사랑과 우정, 목적 의식을 발견한 곳이자 제 고향이었습니다. 여정을 돌아보니 한국행을 결정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고 변화하는 여정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집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서서 서울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겪은 성장에 대한 감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활기찬 문화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이 도시가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도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능성과 모험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가득 찬 새로운 챕터. 서울은 제 여정의 중간 기착지가 아니라 목적지이자 진정한 제 자신을 발견한 곳, 진정한 고향이었습니다.